공소장 변경에는 제대로 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 공수처장 예비 후보군 11명이 확정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의 대결인데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정부 감시냐 서로 다른 속내가 분명한 추천 인선입니다. 과연 여당 생각대로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지 짚어보고 잠시 뒤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수정 범죄 심리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이슈는 공수처장 예비 후보 윤곽 소식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비 후보군 11명의 지금 윤곽이 나왔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 나왔어요. 구체적인 면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말씀하신 대로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당에서 2명을 추천을 했는데 둘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권동주, 전종민 변호사인데 두 분 다 이제 검찰 개혁이 목표다 보니까 비검찰 출신으로 지금 후보가 추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에서는 4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변호사인데 네 분 다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인물들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에 나온 11명의 사람 중에서 2명이 이제 간추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사 출신을 아무래도 배제한 사람을 뽑을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사 출신을 아무래도 뽑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선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검찰 출신을 굳이 이제 후보를 추천한 것은 수사 경력에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역할에 충실하라. 이런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하고 기소권 두 가지를 다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비검찰 출신, 판사들 출신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양쪽이 서로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결국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갈등이나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추천한 인물 중에 석동현 전 검사장, 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출범해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인물이 만약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법률지원 단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변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수처의 경우에는 중립성, 독립성이 아주 엄격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비토권까지 주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느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다고밖에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과정을 신속하게 해서 11월 중 이제 인사청문회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비토권에 이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출발이 늦어진 만큼 11월 내에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가 아니라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왜 저래 성급한지 모르겠어요. 바늘 허리에 끼어서 쓸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당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고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무슨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까지 한다.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 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자,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지금 상태라면 공수처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법 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11명을 이미 이제 추천을 한 상황이잖아요. 과정을 일단 밟아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안 되는 사람부터 먼저 솎아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네.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이냐, 이게 여야 간에 동의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만약에 11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이 안 된다, 공수처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공수처 출범을 마냥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내에 미루면은 내년에 또 재보궐선거가 남아있잖아요. 4월에. 언제까지 또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국정원법 개정하는 문제도 담겨 있는 거고요. 경찰을 그동안에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경찰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연내에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로 본다면 연내가 최적의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그동안에 집권 여당이 추진해왔던 사회 이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마냥 출범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내 출범이라는 거는 뭐 여당의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연내 출범을 원한다면 11월 안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1월 안에 투닥투닥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1명 인선을 가진 사람들이 비토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간에 11월 안에 뭔가 예상을 한다면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개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법안 처리를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예산안 처리 문제가 12월 초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문제하고 네. 산적한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까지 가는 동안에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법안 처리를 여러 가지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최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공수처장 추천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안 된다고 판단하면 12월에 넘어가서 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추천된 인물들을 보면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그 판사 출신은 야당에서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변협 추천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검사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가 이제 7명 중에 6명의 추천위원이 추천을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검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검사 출신 중에 누가 가장 중립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는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건희 부위원장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립성을 좀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퇴임 시에 그 검찰을 퇴임할 때 예우로 제공되는 관용차까지도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양쪽에서 합의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특수활동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삼았고 여야가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같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을 여야가 달리 내놓고 있습니다.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입니다. 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특활비 현장 검증을 위해서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3시간 가까운 검증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이 다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같은 자료를 봤지만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의 자료가 더 정확하게 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회의석상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법무부의 자료는 이 세 가지 말씀하신 자료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자료는 그 자료가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너무나 청결로만 돼 있는 그런 상황 자료라서 전혀 어떻게 보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된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라는 거, 그게 누구한테 특수활동비가 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인권국에 뭐 얼마를 줬다. 요런 프린트된 자료들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여당은 자료 제출 미비를,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문제 삼은 가운데 검찰 특활비 가운데 10%가 법무부에 배정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 여당은 대검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러고 또 야당은 또 반대로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조사 들어가기 전부터 언론에서 이 문제 분명히 예상했었던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제가 네. 볼 때는 애초에 검증 안 되는 자료 보러 가겠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결과도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을 거라는 거 다 알고 간 현장 검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내용도 예전부터 다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한두 번 나왔던 얘기가 아닌 것을 마치 새로운 얘기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자료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 자료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얘기하면 다 마음에 안 드는 자료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특활비를 사용할 때 기밀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수사 자료, 수사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 첨부가 안 돼도 되는 돈으로 써도 된다고 해놓고 그걸 가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 정보위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서로 간에 얘기할 만큼 딱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밀 자료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최소한 법사위원 정도면은 국회의원들이 가면 이거 이런 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나와서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 본 것만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무슨 현장 검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보여주기식, 여도 그렇고 야도 네. 그렇고 보여주기식으로 좀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추미애 장관의 그 특활비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대검을 문제 삼았는데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특활비를 지금 보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 하나도 돈 안 썼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검찰 특활비라는 것이 기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배정된 94억 중에 항상 관례적으로 10%가 다시 법무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약 10억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야당이 이제 지금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이 10억을 왜 쓰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법무부 측에서는 그 10억이 온 건 맞지만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전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전 장관들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결과를 네. 그렇죠. 근데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활비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그냥 그 출처를 꼭 밝혀야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해원 검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아예 투명하게 다 공개하자. 영수증까지 다 가서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게 논란이 여러 차례 됐는데 네. 특수활동비 내역이 완벽하게 다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기억하시는 게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들 매달 1,0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하고 여당 상임위원장은 2천만 원씩 가져간다. 그리고 모 의원이 과거 지금도 정치인이지만 집에 가져갔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특활비 없앨 때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도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당시에도 법무부로 주면 대검으로 넘겨줬다가 다시 한 10% 정도 되돌려받는다. 이게 그때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활비 문제가 상당히 그 이전에도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특활비 액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얘기했지만 한 40%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밀 수사가 필요한 공개, 영수증 공개를 전부 다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2017년에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력금조로 고생해. 그러면서 어깨 툭툭 밥 사주면서 두드려주면서 뭐 경력금조로 이렇게 돈 주는 거. 이거 지금 완벽하게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역을 못 들여다보니까 모르는 것일 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기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특활비를 쓰는 것. 이것까지는 좋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비용들을 좀 스스로 솎아내서 특정 업무 경비 형태로 바꿔서 영수증 첨부를 하고 영수증 첨부가 어렵다고 하면 사용 내역이라도 좀 근거를 남기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과연 검찰이 자발적으로 할지 여부는 사실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지금 무소속이죠.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특활비 수사를 해서 유죄를 만들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을 왜 야당이 비호하냐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이 네. 처음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 대선 주자로 분류되잖아요. 경쟁자가 될 수 있죠. 계속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야당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야당이 이렇게 너무 마냥 감싸게 될 경우에는 검찰의 중립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인데요. 네. 검찰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면 휩싸일수록 검찰 조직한테 나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불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야권의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이런 모습들, 이건 결코 검찰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대권 주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인물 아니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당내 지도부의 의견 들을까요? 말 안 들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얘기도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장 예비 후보군 그리고 검찰 특활비 조사 상황 등을 짚어봤습니다.